지금 북미 우주감시센터에 충격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하 20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정체불명 물체가 감지됐는데요. 표면 온도는 6000도, 정밀도는 CEP 30m라는 전략 무기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발사 지점을 역추산한 결과 한국 남해안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미 5기의 독자 항법위성을 비밀리에 운용하며 GPS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상황인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도 놀라게 만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 모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 북미우주감시센터 모니터링룸에 한국발 보고서 한 장이 들어왔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든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K-ORBIT 독자 항법망 구축 계획서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20년간 위성 항법 분야에서 일해온 제 귀가 윙윙거렸어요. 한국이 GPS 수준의 독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였죠. 책상 위 보고서를 펼치며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장에 적힌 목표 수치들이 너무나 황당했거든요. 위성 7기를 3년 내에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GPS 초기 체계 구축에 10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러시아의 글로나스 시스템도 완성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제 옆자리 동료인 톰슨이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뭘 하겠다고 했다고요?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네요. 정밀도는 GPS와 동급이라고 하고요. 톰슨의 입가에도 비슷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희 둘 다 이런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위성 항법 시스템은 단순히 위성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상 관제소, 신호 처리 시설, 국제 협력망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문서 세 번째 장에는 더욱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성 궤도 고도는 2만 킬로미터, 신호 정밀도는 3m 이내라고 하더군요.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 확신의 근거였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모두가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 시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흔들었고 또 어떤 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기 브리핑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센터장인 리처드슨 대령이 한국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리처드슨 대령은 우주군 출신으로 위성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거든요. 모건, 이 문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부탁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위성 7기를 3년? 미국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치적 선언일 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죠. 회의실 안 12명의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기술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특히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문서 마지막 장에 적힌 발사 일정을 보며 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 위성을 내년 초에 발사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현실성 없는 계획표였어요. 위성 제작부터 궤도 진입 시험까지 최소 2년은 걸리는 게 상식입니다. 한국이 우주기술에 대한 꿈은 크군요. 하지만 현실과 꿈은 다른 문제죠.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는 건 명확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한국 같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리처드슨 대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한국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켜볼 것도 없을 거라고요. 몇 달 후면 한국도 현실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지켜보면 될 일이었어요. 사흘 후인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제 책상 위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북미우주감시센터에서 빨간 전화기가 울린다는 건 긴급 상황을 의미해요. 수화기를 드는 순간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분석관 로드리게즈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모건,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주세요.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긴급 호출을 받은 횟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6명의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로드리게즈가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동아시아 상공에서 포착된 재진입 신호입니다. 메인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재진입 속도가 마하 20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인공위성이나 우주잔해물의 재진입 속도는 마하 7에서 10 정도입니다. 20이라는 숫자는 상식을 벗어난 수치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표면 온도였습니다. 6000도씨라는 숫자가 모니터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정도 온도라면 대부분의 금속이 완전히 녹아버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 물체는 대기권을 뚫고 계속 하강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나요? 30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유성으로 판단했는데 궤적이 너무 정교해요. 분석관 김벌리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물체의 비행 경로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직선에 가까운 궤적이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함이었죠. 제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이게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지점을 역추산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한국 남해안 근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한국에서 뭔가 발사했나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궤적을 보면 로드리게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알람이 울렸어요. 다른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동일한 신호가 또 다른 지점에서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2개의 물체가 동시에 재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두 물체 모두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하 20의 속도, 6000도의 표면 온도, 그리고 정교한 궤적. 이건 실험 수준이 아니에요. 완성된 기술입니다. 제 말에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한국의 기술이라면 저희가 사흘 전에 조롱했던 그 계획이 실제로는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분석관 테일러가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최근 3개월간 비슷한 신호가 4차례 더 포착됐었는데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과거 데이터들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실험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성공한 실험 말입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슨 대령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10분 후 그가 관제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평소 냉정한 그의 표정에도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3번 재검토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대령은 모니터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20년간 우주기술을 다뤄온 군인도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어요. 워싱턴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모건, 한국에 대한 기술 평가를 다시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의 기존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마하 20의 재진입체라는 건 단순한 위성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전략 무기급 기술이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런 걸 개발했다면 동북아시아의 균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북미 사령부에서 파견된 콜린스 중령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모건,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콜린스 중령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브리핑룸 앞에 도착하니 이미 15명의 고위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각 점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CEP 30m라는 글자가 화면 상단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죠. 브리핑을 진행한 건 워싱턴에서 온 강경파 대표인 하워드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전략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었죠. 여러분, 어젯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워드 준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스크린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진입체 기술을 분석한 결과 정확도가 CEP 30m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핑룸 안이 술렁였어요. CEP 30m라는 건 지구 반대편 목표물을 반경 30m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는 전략 무기급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베커 박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건물 한 채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수준이군. 하워드 준장이 다른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과 위성 기술을 종합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다탄두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발사된 가상의 탄도미사일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북미 서안에 도달하는 궤적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은 15분으로 계산되어 있었어요. 브리핑룸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경직된 표정이 번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분석관 로빈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용도로 개발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하워드 준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용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위협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계획을 조롱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극단적인 해석이 맞는지 의문도 들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에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실험들의 목록이었어요. 총 9차례의 실험이 있었고 모두 성공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핵탄두 운용도 가능합니다. 준장의 이 말에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핵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더 이상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콜린스 중령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적대적 의도는 없을 거예요. 하워드 준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동맹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브리핑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기술 감시 강화,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심지어 외교적 압박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 측에 직접 확인해 볼 필요는 없나요? 이 모든 게 추측에 기반한 것 아닌가요? 준장의 시선이 차갑게 저를 향했습니다. 모건, 국가 안보는 추측으로도 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나서는 이미 늦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베커 박사의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기술적으로 의존적인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개인 연구실에서 혼자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워드 준장의 분석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적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리처드슨 대령으로부터 파견 명령을 받은 것은 사흘 전이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온 공식 초청장이 들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를 맞이한 건 박도윤 국장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ORBIT 항법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생각보다 거칠다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의 손이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건 박사님.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주변 풍경을 관찰했어요.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제 기술력은 다른 문제니까요. 개발센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입니다. 보안상 시외로 나가셔야 해요. 박 국장님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도착한 곳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연구소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하얀 건물에 K-ORBIT 통합개발센터라는 간판만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소규모였죠. 하지만 건물 주변의 보안 시설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중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를 겁니다. 박 국장님이 제 표정을 읽고 말했어요. 입구에서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은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평범한 연구소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지하 버튼을 누르는 박 국장님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지하로 가나요? 실제 개발은 모두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층수 표시기를 보니 지하 8층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어요. 지하 80m까지 시설이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지하 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길이가 100m는 넘어 보이는 긴 복도 양쪽으로 유리벽으로 된 연구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연구실마다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이 정도 규모를 언제 만든 겁니까? 제 질문에 박 국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천천히 준비해온 거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연구실들을 둘러봤습니다. 각 실마다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들에는 복잡한 수식과 궤도 계산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지하 7층으로 내려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관제실이었어요. 천장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고 정면에는 가로 20m 크기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100여 개의 모니터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K-ORBIT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박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지구 궤도상의 위성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중앙에서 작업하던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지금 4기의 K-ORBIT 위성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4기라고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아직 항법 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4기요? 언제 발사한 건가요? 박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과학실험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년간 차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항법 신호도 송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포착한 그 신호들은 실험이 아니라 실제 운용 중인 위성들의 신호였던 거죠. 한국은 이미 독자 항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하 8층에는 더욱 충격적인 시설이 있었어요. 위성 신호 처리 센터였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수천 대의 서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처리 능력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정밀 측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 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초당 100만 건의 측위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위성 신호 처리 시설 중 하나죠. 박 국장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 규모와 기술력을 갖췄다면 한국의 K-ORBIT 계획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 앉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 국장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위성 운용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 국장님이 저를 지하 7층 관제센터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전날 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시간 운용 상황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를 이동하는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저 점들이 뭐죠? 현재 궤도상에서 운용 중인 K-ORBIT 위성들입니다. 박 국장님의 대답에 제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점의 개수를 세어보니 정확히 4개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운용팀장이 다가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성은 작년 3월에, 두 번째는 7월에, 세 번째는 10월에 발사됐습니다. 네 번째 위성은 올해 2월에 궤도에 진입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작년부터 이미 차례대로 발사하고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북미우주감시센터에서는 이 위성들을 단순한 과학실험 위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었어요. 박 국장님이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항법 신호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각 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신호 강도, 정확도, 궤도 정보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이 위성들이 언제부터 항법 신호를 송출하기 시작한 거죠? 제 질문에 박 국장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첫 번째 위성부터요. 발사 일주일 후부터 시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등에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작년 3월부터 한국이 이미 독자 항법 신호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이의 말이에요.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이건 중대한 기술적 성과인데요. 박 국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숨긴 건 아닙니다. 그의 대답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투명했지만 그 의미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것뿐이었거든요. 한국은 과학실험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발사하면서도 실제로는 항법 기능을 포함시켜 놓았던 거예요. 운용팀장이 다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4기의 위성으로도 동아시아 전 지역에 대해 미터 단위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일부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지역이 색칠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K-ORBIT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1.2m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50cm까지도 가능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이 정도 정확도라면 GPS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정밀할 수도 있었어요. 박 국장님이 실제 측위 실험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한 연구원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휴대용 수신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몇 초 후 관제센터 화면에 정확한 위치 좌표가 표시됐어요. 북위 37도 24분 13.7초, 동경 127도 5분 29.2초. 측정된 좌표를 실제 지도와 대조해보니 정말로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몇 개월간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희가 포착한 그 이상 신호들,
마하 20의 재진 입체, 북미 사령부의 패닉 상태.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박 국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7기가 모두 배치되어야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성급하게 발표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화려한 발표나 정치적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능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조롱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스크린에 다른 화면이 나타났어요. 향후 발사 계획표였습니다. 5번째 위성은 다음 달, 6번째와 7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발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반에는 전 지구 커버리지가 완성됩니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의미의 독자 항법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박 국장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관제센터를 나서며 박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왜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능력을 직접 확인한 지금 북미 사령부의 우려가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장도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 국장님이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서류 보관함으로 가득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마다 연도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었죠. 오늘은 왜 저희가 독자 항법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박 국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의 문서였어요. GPS 신호 차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미군이 특정 지역의 민간 GPS 신호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GPS 정확도를 선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민간 항공기들이 착륙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전 통보도 없이 신호가 불안정해졌거든요. 박 국장님이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구조 작업 중 GPS 신호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을 쥐고 있는 자가 의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GPS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세 번째 파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려던 고해상도 위성 카메라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문서였어요. 201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30cm 해상도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술 수출 통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였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 국장님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제한되어 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2012년까지 저희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받았어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인데도 말이죠. 문서를 넘기며 저는 한국이 겪어온 기술적 제약들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거부, 첨단 소재 수출 제한, 심지어 특정 주파수 사용까지도 제약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느낀 건 뭐였을까요? 박 국장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들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사체, 위성, 엔진, 항법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박 국장님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협력이 가능했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미국을 적대시하는 건가요? 제 질문에 박 국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미국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스위치를 스스로 들고 싶을 뿐이죠.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 통제나 수출 제한을 당연한 안보 조치로만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그 조치들이 다른 나라에게는 독자 개발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박 국장님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GPS 앱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이 신호가 내일부터 갑자기 한국에서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모든 게 마비될 거예요. 제가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였어요. 현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GPS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호가 차단된다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험을 만든 거예요. 언제든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 말이죠. 박 국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동맹은 소중해요. 하지만 의존과 동맹은 다른 개념이죠. 저희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왔는데 한국은 스스로 서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죠. 결국 K-5RBIT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통제 없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이에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간 북미우주감시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발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K-5RBIT 5번째 위성이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을요. 저는 기대와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컸거든요. 넷째 날 새벽 5시 박 국장님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한국의 독자 발사체가 실제로 우주로 올라가는 순간을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차량으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우주센터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높이 50m가 넘는 누리온 후계 발사체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어요. 새하얀 동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한국의 꿈이 구현된 형태였거든요. 관제센터로 들어서니 1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종 점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발사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T-3시간 45분 22초.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녹색 불빛들이 계기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 위성이 K-5RBIT 5호기입니까? 제 질문에 박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 항법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죠. 발사 관제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기상 조건은 양호, 모든 시스템 정상 궤도 진입 확률 98%. 지금까지의 준비가 완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T-1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메인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발사체 각 단계별 점검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1단계 엔진, 2단계 엔진, 3단계 엔진 모두 정상이라는 보고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T-30분입니다. 최종 GON O-GO 점검을 시작합니다. 각 팀별로 상황 보고가 이어졌어요. 추진제 팀, GO, 비행역학팀, GO, 텔레메트리 팀, GO. 모든 팀이 GO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 순간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T-10분이 되자 관제센터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관제소장의 목소리와 각종 시스템 확인음만 들렸어요. 발사대 주변의 모든 인원이 안전지역으로 대피 완료됐다는 보고도 들려왔습니다. T-1분입니다. 자동 카운트다운 시작. 스크린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0, 59, 58. 제 심장 박동이 카운트다운과 같은 속도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국장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T-10초, 9, 8, 7, 6 엔진 시동. 갑자기 스크린에 거대한 화염이 나타났어요. 발사체 하단에서 분출되는 엔진 배기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누리온 후계 발사체가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발사 성공. 리프트 오프 확인. 관제센터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거든요. 발사 후 2분, 1단계 엔진이 정상 연소를 마치고 분리됐습니다. 2단계 엔진이 점화되면서 발사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했어요. 모든 과정이 시뮬레이션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7분 후, 페어링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5RBIT 5호기를 보호하던 덮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위성이 우주 공간에 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2단계 엔진도 역할을 마치고 분리됐어요. 이제 3단계 엔진이 위성을 최종 목표 궤도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가장 정밀한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14분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위성 궤도 투입 완료. K-5RBIT 5호기 분리 성공. 관제센터가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박 국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작은 표시등이 켜졌어요. K-5RBIT-5 신호 활성화라는 글자와 함께 녹색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수신 확인. K-5RBIT 5호기가 정상 작동합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15분 전에 지구에 있던 위성이 이제 우주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로 말이에요. 박 국장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느껴졌거든요. 이제 한국은 정말로 독립적인 항법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스크린에 업데이트된 위성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5기의 K-5RBIT 위성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동북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독자 항법 신호로 덮이게 됐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능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증명해냈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K-5RBIT 5호기가 지구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위성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한국은 이제 정말로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후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흘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과 머릿속에 남은 생생한 기억들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북미우주감시센터로 돌아온 첫날 오후 리처드슨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워싱턴에서 온 고위 분석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워드 준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모건, 한국의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리처드슨 대령의 첫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제가 본 것들은 기존 인식과 너무나 달랐어요. 저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을 5기의 위성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기술 수준도 GPS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상황입니다. 하워드 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인정해야 할 현실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개인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박 국장님이 보여준 그 모든 자료들, 한국이 겪어온 기술적 제약의 역사, 그리고 독립을 향한 간절함.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흘에 걸쳐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우주기술 현황과 전략적 함의였어요. 하지만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보고서 첫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기술 공급국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가 목격한 K-ORBIT 시스템의 구체적 성능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정확도, 커버리지, 독립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부속물이 아니라 우리와 나란히 설 새로운 축입니다. 보고서 제출 후 며칠간 워싱턴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일부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공식적인 정책 변경 통지가 내려왔어요. 한국을 전략적 독립국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았을 때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누리온 후계 발사체 소식이 나왔어요. 6번째 K-ORBIT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동료인 톰슨이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신호는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K-ORBIT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성들이 보내는 신호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한국의 독립적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을요. 한국은 그런 의미의 진정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 국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K-ORBIT 7번째 위성이 발사되어 전 지구 커버리지가 완성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로 완전한 독립적 항법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제가 회신한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국은 진정으로 독립했네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